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일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22년차 국어교사 윤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자들이 보내준 편지 같은 거 보면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또 막 뚝뚝 묻어나더라고요, 정말. 고맙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지만 EBS에서도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EBS에서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30 중반쯤 됐어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모니터로 만난 선생님을 이렇게 좋아해주고 믿고 찾아주고. 군대 가면 연락하고, 제대하면 연락하고, 결혼하면 연락하고, 아이 낳으면 연락하고, 이런 게 저도 되게 신기하고 고마워요. 선생님의 강의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까지도 인연이 연결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너무 힘들 때 함께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중간고사 보고 벌써 나는 안 될 거야 이러고 있는 아이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 1학년들부터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서 이제 너무 충격이죠. 왜냐면 중학교 때랑 너무 다르거든요. 문제 유형도 다르고 이미 나는 이제 대충격을 맛봤고 성적이 나오면은 나 이걸로 대학 못 가. 난 정식 파이터 뭐 이렇게. 그래서 1학년부터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많이 어려웠을 거고 시행착오가 있었고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가장 중요한 게 1학기 중간고사고 그 1학기 중간고사를 이미 지금 봤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망한 학생들이 많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규 분포상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이미 지나갔어. 어쩔 건데. 이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아직 중간고사 지필 하나만 봤을 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내가 1학기 등급이 나오려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얘네를 다 섞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선생님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을 40%를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중간, 기말, 특히 국어 과목을 100점 받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수행 40을 받는 것은 그래도 꽤 큰 가능성이 있어요. 성실하게 조건을 잘 충족해서 제출하면은 뭐 1, 2점 정도는 깎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4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중간고사를 못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간고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말고사와 수행평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 때문에 나머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고사 성적을 본 다음에 빨리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능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또 기출 분석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 많은데 1학기 중간고사 내신 시험지도 기출 분석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학기 단위의 과목이지만 저는 1학기 때 제가 2학년 들어갔을 때 1학기 때 문학을 가르치지만 2학기 때는 그대로 제가 독서를 가르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문학과 독서로 과목이 달라져도 제가 문제를 출제하는 스타일은 바뀌지 않아요. 출제하는 비중도 크게 바뀌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은 이제 서술 논술형 문제를 안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유독 수능식으로만 내시는 분도 있고 이게 선생님에 따라서 정말 스타일이 바뀌지 않거든요. 내가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보면서 문제집 펴놓고 시험 범위 교과서와 시험 범위 프린트와 혹시 부교재가 있다면 부교재까지 펼쳐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몇 문제 내시고 그 다음에 뭐 프린트에서 어떻게 내시고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교과서 학습활동에서 진짜 많이 냈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별표 쳐준 거에서 정말로 내셨네.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는 어떤 부분을 내시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을 분석해야 되는군요. 그쵸? 출제자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수업 시간에서는 우리 선생님은 저번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내실 확률이 높아.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꼭 체크해야 돼. 이런 생각을 굉장히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교사고 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굉장히 수업 시간에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어라는 과목은 사실 출제 요소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에 따라서 진짜 이 작품에서 이것만은 알아야 돼라는 것은 반드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출제자의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내가 1학기 중간고사를 좀 마음에 들지 않게 성적을 받았더라도 이 중간고사의 기출 경향을 파악해서 이걸 가지고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과 기말고사까지 반영해서 내 공부법을 설정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메타인지가 되는 학생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출제자의 수업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보통은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앞반 들어가는 선생님과 뒷반 들어가는 선생님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출제는 이 선생님들이 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출제할 때 이제 제가 A 선생님, B 선생님이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같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선생님 이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내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그 문제를 뭐 좀 다듬어 주신다거나 빼는 게 진짜 사실 되게 어려워요.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출산의 고통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이걸 빼주세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중요한 100점이 높은 문제로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가서 티 안 나게 그렇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똑한 아이들은 이제 진도가 이제 뒷페이지 나갔는데 선생님이 되게 막 애써 자연스럽게 지금의 내용과 예전에 이 부분 한번 펴봐 하면서 이렇게 막 연결을 해서 갑자기 복습을 시켜주셔? 나왔구나. 이런 눈치도 눈치.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막 되게 막 강조하고 있는데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시험 기간 때 특히 선생님들이 시험 전 2주까지도 진도를 되게 급하게 나가시거든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진도 나갈 때도 있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까지 진도를 나가지 못해서 체육 선생님께 전화드려서 선생님 저 수업 시간 1시간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시험 직전 2주 그때 원안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안 나왔다고 좌절할 거 절대 없다.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딛고 발전해 나가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배워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어요. 공부가 우리 학생들이 직업이 학생이니까 이 시험을 보고 수업을 듣고 이해하고 힘들고 하기 싫지만 견디고 그다음에 내가 성장 발전하는 경험을 맛보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어렵더라도 지금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태도를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정시 파이터로 무조건 간다고 하지 말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보라고요.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정말 제가 1학기 수행평가로 내 삶을 성찰하는 수필쓰기를 한 적 있어요. 이게 수행평가고 시험이고 성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얘기까지 쓴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의 속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수행평가 말미에 선생님 이렇게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제 속 얘기를 털어놓으니까 너무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전교생 230명 중에서 정말 95%가 성적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삶을 성찰하는 건데 1등급이든 3등급이든 5등급이든 7등급이든 내 공부와 진로가 가장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애가 시험을 망쳐왔으면은 이제 화가 나실 수 있죠. 근데 진짜 화가 나고 그래서 미안하고 두렵고
그 대상은 부모님인 경우가 진짜 어머니들 쟤 생각이 있는 거야? 공부를 이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정말 노력을 안 해서 엉망진창인 성적이 나온다면은 속상하지 엄마도 속상하고 화나고 그렇지만 그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쏟아내면은 내 속은 잠깐이라도 풀릴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좋은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정말 내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우리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얘를 좀 다독이고 독려하고 지도했을 때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 고민하면서 진짜 부모의 길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필평가 말고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수행평가니까 네. 어떻게 좀 더 잘 실력을 발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수행평가는 사실 3월에 국어 과목은 수행평가를 무슨 내용으로 볼 거고 언제 볼 거고 너희가 뭐를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채점 기준은 이러하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미리 아이들한테 고지를 합니다. 또 이 수행평가가 학사 일정상 몰리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잘 보고 싶다면 일단 1학기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국영수 모든 과목에 수행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책을 읽는다거나 시를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될 거. 그 준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라라는 거.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 기준.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을 미리 잘 챙긴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삶을 성찰하는 수필쓰기가 주제였거든요. 근데 한 녀석이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아빠에게 쓰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아빠에게 쓰는 편지 안에 나의 삶이 녹아 있으면은 제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수필 쓰기 전에 제가 개요를 작성하게 하고 개요도 점수가 있고 개요를 제가 다 첨삭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주제를 전혀 맞추지 않은 그런 걸 썼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 방향을 바꾸지를 못하더라고요. 점수 못 받아요. 글을 이만큼을 썼지만 왜냐면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평쓰기인데 이 서평쓰기는 1학기 때는 문학을 했으니까 이번 서평쓰기는 비문학 쪽의 책을 가지고 쓰기였는데 꼭 소설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점수가 깎이죠.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반드시 잘 챙길 것. 그다음에 수행평가는 준비 기간을 계획할 것.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로에 관련해서 수행평가를 좀 연결해서 쓰면은 좋습니다. 근데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모든 과목을 나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싶다. 그럼 국어도 간호, 수학도 간호. 너무 세팅된 이렇게 했을 느낌으로만. 경우에 또 이 아이가 진로가 바뀌어버리면 또 당황하게 돼요. 그쵸. 가장 좋은 것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나의 호기심이 발생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행평가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책을 읽게 돼 있어요. 대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기부를 봤을 때, 학생부를 봤을 때 독서의 기록이 전혀 없는 아이들은 이건 진심으로 궁금하지 않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덕후구나. 얘는 정말 여기 이 부분을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과세특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과목의 내용과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부에는 뭐뭐뭐뭐를 함, 뭐뭐를 알게 됨, 뭐뭐를 이해함, 뭐뭐를 발표함. 이렇게 끝나는 학생부들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얘 학교에서 주어진 활동만 했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확인 차원 같은 느낌을 그쵸? 주는 네. 거죠. 성장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학생부를 보여주도록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 되고
그때 수행평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들한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부담이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 과목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과 내가 또 하고 싶은 일들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조금씩 해 나가면 그리고 또 선생님께 도움도 청해야 돼요. 선생님 저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데 어떤 책 읽어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질문하는데 거절하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아이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러 오는 아이는 선생님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걔를 보게 돼요. 이 녀석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정말 반응이 없는 편이거든요. 대답을 잘 안 해요. 질문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8반을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들어가는데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매칭시켜서 외우려고 기억해 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수업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없는 아이들을 다 기억하는 일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의 과세팅을 써줘야 되잖아요. 1500바이트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사진을 옆에다 놓고서 제가 이 녀석 누구였더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었던 아이에 대해서 1500바이트를 내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쓰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수행평가를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운 것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관련해서도 좀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랑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 잘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오면 성적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희 반 아이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수학 성적이 50점도 안 되는 그런 성적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는 항상 90점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때는 90점 이상을 항상 받았던 아이가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50점도 안 되는 성적을 받을까? 근데 이 아이가 1학년 때 확 논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까지는 누군가가 주입해주는 방법, 암기하는 방법, 학원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성적이 나와요. 그리고 중학교 시험은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암기하면은 이게 풀리는데 고등학교에 오면은 상황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의 양도 완전히 달라지고 문제 유형이 너무 달라요.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수능식으로 문제를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암기했던 공부에서 이 고등학교 공부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머님들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보고 있다면 강조해주고 싶은 것은 진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공부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지 이제 고등학교에 있지만 진짜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만의 진짜 공부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반에서 1, 2등 하는데 공부를 하는 방법을 물어보면은 얘는 정말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사실은 중학교에서 잘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잘하는 경우도 또 있을 거고 있죠. 잘 못했지만 갑자기 또 고등학교에서 실력 발휘가 되는 아이들도 네, 있잖아요.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올바른 공부법과 이 아이들의 어떤 공부 방법들이 매치가 돼서 그런 걸까요? 고등학교에 와서도 여전히 잘하고 여전히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고 내신도 잘 나오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일단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라는 것을 아는 거.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해. 그러면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뭘로 보충을 해야 될까? 방과후 수업 그거를 한번 해보자. 라거나 어떤 인강을 듣는다거나 자기한테 부족한 게 뭔지 그 부족함을 뭘로 보충하면 될지 이거를 스스로 파악하는 거.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학원을 무작정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과목 선택을 잘하고 시기를 잘 잡아서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반짝반짝해요.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하고 말수가 적은 학생이라서 막 질문하고 이러진 않지만 정말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를 강조하는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사니까 제가 1반부터 8반까지 수업을 다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똑같은 텍스트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어려워하고 이 부분에 이런 사례를 들면 아이들이 이해를 잘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멘트를 하고 어떤 사례를 들고 어떻게 강조해줘야 될지 이게 너무 8번을 반복한 게 괴롭지만 맞아요. 근데 1반에서는 해주고 4반에서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를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하다가 얘들아 이거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니까 내 입에서 중요하단 말이 나간 거예요. 발표해야죠. 그럼요. 왜냐면 나는 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8반을 다 다니면서 똑같이 얘기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을 저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런 거는 시험에 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잘 캐치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찾아서 보충하고 이런 아이들이 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거죠. 내신 성적도 잘 나오고. 아이들이 이 수업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잘 알아야 될 텐데. 제가 출제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출제자가 직강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 똑바로 안 듣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졸고 자고 떠들고 그래 놓고서 딴 데 가서 그거를 보강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다른 선생님 붙잡고 시험 문제 뭐 나올지 짚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저는 학원에 다니는 걸 반대하지 않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다니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학원이든 과외든 인강이든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내가 공부한 것, 우리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걸 가지고 선생님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라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애들이 학원을 가야지 효율적인 거예요. 그 국어 공부에 기반이 안 되어 있을수록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네. 들면 이제 문제 유형을 익히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대로 이제 배우려고 하거든요.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다양한 방법들을 이 아이한테 맞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1학년은 이렇게 해야 되고 2학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사실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그 단계를 조정하면서 일단은 기본을 튼튼히 하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무작정 받아 적는 공부, 외우는 공부, 지나고 나면은 전혀 기억 안 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처음 보는 시를 혼자서 감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 보는 비문학 글을 읽으면서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항상 누가 설명을 해줘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수학 문제를 풀릴 때 이제 문제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읽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자, 이 문제는 문제 설명을 다 해줘요. 그거 엄마가 언제까지 옆에서 그렇게 해줄 그러니까요.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혼자는 못 푸는 거예요.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시간에 애들이 딱 펜 들고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를 받아 적죠. 그 다음에 외워버립니다. 근데 외우는데 그다음 기억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문학 수업이에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쉬는 시간이 10분이 있잖아요. 그 10분을 다 쓰지 않아도 돼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왜냐면 교무실에 선생님이 종치기 기다렸다가 종치면 이렇게 출발하지 않거든요. 종치면은 아우 종쳤네 하면서 이제 가야지 하면서 가면은 한 3분 걸린단 말이에요. 교실까지. 그 시간만이라도 선생님 오시기 전에 오늘 진도 나갈 부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도 그렇고 왜냐면 학교 수업은 이게 그 50분 수업이지만 50분에 앞에 선생님 오는 시간, 출석 체크 확인하는 시간, 뭐 환기하는 시간, 조용히 시키고 혼내는 시간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진도 나가는 양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선생님 오늘 이 정도 진도 나가겠구나. 그러면 그 쉬는 시간. 선생님이 오시는 그 한 3, 4분 동안에 오늘 진도 나갈 부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수업하시면은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수업이랑 이제 맞춰보면서 아, 내 생각이 맞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생님 오면은 받아 적고 외우고 내 시험 덮고 기억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로 이게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한 끗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근데 감수해야지. 내 성적 올리고 싶다면 보통 감수해야지. 뭐든지 공짜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일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22년 차 국어교사 윤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어 교과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고1 아이와 고3 아이의 공부법은 좀 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학년별 공부법도 알려주시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공통 국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국어라는 과목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고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점점 심화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내가 초등, 중등 때 배웠던 것들을 심화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정말 이 학교 수업, 교과서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 개념의 나비 효과를 제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과목명이 국어상, 국어하였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다 그 국정 교과서로 배웠어요. 지금은 출판사별로 다르지만 그래서 그 국어상과 국어하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개념을 짜내서 만든 게 개념의 나비 효과예요. 초임교사 때 제가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까지 1학년 국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임고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과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달아 3년을 국어 상하를 가르쳤으니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하는지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쫙 짜낸 개념이 수능 개념, 개념의 나비 효과. 그러니까 교과서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교사니까 저렇게 교과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수능도 결국에는 교육과정에 성취 기준을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묻는 시험이거든요. 수능 출제자들은 성취 기준에 따라서 그 문제를 내요. 근데 그 성취 기준을 구현해 놓은 것이 사실 교과서고 교과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이기 때문에 1학년들은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기초 실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 3학년은 여전히 문학과 독서 이렇게 배웁니다. 심화된 과목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수능 과목과 일치해요. 그래서 문학이랑 독서를 배울 때는 우리 학생들이 내신도 대비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수능 대비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수능 비문학 지문이 조금 정보량도 많고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근데 이 독서 교과서 안에 있는 텍스트조차도 내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집중해서 읽지 못하면 당연히 수능 비문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안에 있는 그런 텍스트는 내가 정말 집중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적 읽기 해야 되고요. 있는 그대로 읽는 거. 추론적 읽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판적 읽기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수능 문제가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이거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2학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문제풀이보다 문학 작품과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문제 푸는데 급급하지 말고 작품 읽는 거, 그다음에 지문 읽는 거 이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좋은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많은 학생들이 1학년 때 기출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중학생들도 그걸 하고요.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5, 6학년한테도 3학년 수능 기출 문제를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화가 났어요. 정말. 국어 교육을 한다는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특히 최근에 평가원 그 독서 지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들이대면은 당연히 어렵죠. 그 학년에 맞는 텍스트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본이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많이 읽고 지문을 내가 읽어내는 방법을 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가야 돼요. 물론 국어를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지문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하고 1, 2학년 때 기출문제로 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1학년 때는 절대 기출 문제를 풀지만 이건 아니에요. 학생에 따라서. 내 순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 잡고 그다음에 지문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양을 늘려서 문제풀이에 적응하고 이렇게 1, 2, 3학년 때 포커스를 두면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기본 개념을 좀 잘 익히는 방법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개념 네. 공부는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이 개념 공부를 제가 수능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개념의 정의를 잘 몰라요.
국어에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용어의 뜻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하는 개념은요. 처음 보는 시를 읽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내가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신 시도 내가 시험 보면은 100점이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나 수능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시를 나 혼자서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시가 나오면은 대박 이렇게 되는 거고 모르는 시가 나오면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수능은 EBS 연계라는 게 있긴 있지만 지금도 비연계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모르는 작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작품을 제한된 시간 안에 읽어내고서 풀 수 있는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는 개념이란 건 일단 처음 보는 지문,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작품이나 텍스트를 읽어내는 힘, 그게 개념이고 그리고 그 작품이나 어떤 글들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의 효과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단 용어 회의적이다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회의적이다, 자조적이다 이런 말들을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회의적이라고 했을 때는 의심을 품는 태도구나 이런 것들을 일단 알아야 되고 시를 읽으면서 이 시 속에서 상황이 이런 상황이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까지 가졌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회의를 품겠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회의적인 태도지? 또 때로는 이런 말들. 선생님, 단정적 어조가 뭐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단정적 어조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사실 그 기준, 시에서 말하는 이런 정도의 말투가 단정적이야. 이거는 기출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은 전부 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출제자의 의도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헷갈리는 게 대화체, 독백체,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 이런 말들이 평가원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내신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럼 뭐가 대화체고 뭐가 독백체예요? 나 자신에게 혼잣말을 하는 것도 대화체예요? 내가 나한테 말을 건네잖아요. 이렇게 막 헷갈려 하거든요. 그 기준은 이제까지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선지를 보면서 적절한 선지로 돼 있다면은 거기에 적용된 작품을 보면서 이런 말투를 단정적 어조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관조적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은 관조적이니까 어떤 대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네? 이 깨달음이 주제구나. 이렇게.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스스로 내가 지문이나 작품을 읽어보고 문제 속에 나와 있는 그 선지의 의미들을 이 지문과 매칭시켜 보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감상해야 되는 거구나. 그 기준점을 알아가는 거. 그게 개념 공부입니다. 기출문제를 그렇게 활용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런데 기출문제 풀고 몇 점이야? 88점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고 다음 거 풀고서 열심히 했는데 81점이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출 풀이에요. 분석을 해야 돼요. 기출 분석. 적절한 선지가 뭔지 알아야지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좋은 문제를 그냥 답 써놓고 분석하기는 아까우니까 일단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틀리고 맞힌 것을 본 다음에 이런 작품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선지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나가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하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맞췄다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되게 잘 봐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행렬 단원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행렬 문제 난 못 풀어요. 공부를 안 했으면은 내가 이걸 몰라라는 걸 명확히 알아요.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래요. 내가 단어를 외우지 않고 그랬으면은 못 읽어요. 근데 국어는 우리가 원어민이기 때문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누구나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운 좋아서 감으로 때려 맞힌 문제도 맞히면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정말. 그래서 국어는 특이한 게 틀려봐야 나의 구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우연히 맞힌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아이들이 틀린 문제만 해설지 대충 읽고 넘어가거든요. 맞힌 문제도 구멍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해설지를 봐야 돼요. 해설지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EBS 연계교재라는 게 있잖아요. EBS 연계교재도 해설지까지 연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해설지를 꼼꼼히 읽으면서 나의 생각의 흐름이
제대로 가서 이 문제를 맞힌 건지 아니면 내가 우연히 맞힌 건지. 그래서 내가 오늘 별 공부 안 했는데 1학년 올라와서 계속 2등급이 나오네? 이렇게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착각이 3월 학평에 깨집니다. 저는 사실 1, 2학년이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회 푸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기출 분석을 하려면 하루에 문학 하나, 독서 하나도 이것도 적지 않아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양으로 양치기를 하는 것은 그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1학기 마무리 될 쯤 그때부터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정말 한 지문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게 진짜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네. 문학작품 공부할 때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 작품을 읽었는데 이 문학 작가, 이 작가의 의도와 내 해석이 다른데 이러면서 헷갈려하고 네.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 개정된 교과서에서도 문학작품 수준이 좀 올라갔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아이들이 어떻게 문학작품은 공부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평상시에 내가 소설을 읽고 시를 읽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맞아요. 학습적으로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이제 문제 풀이의 지문으로 공부할 때를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내가 읽는 문학 작품의 갈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의 3요소 기억나세요? 어머님들 맞춰보세요.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예요. 그 중에서 인물, 사건, 배경이 구성의 3요소예요. 그래서 소설에는 이제 주제나 그다음에 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설의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 작가의 독특한 문체라거나 서술 방법이 무엇인지 또 특히 이제 구성의 3요소가 없으면 소설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인물이 정말 중요하고 그 인물의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물, 그다음에 사건이란 건 갈등이거든요. 갈등 없는 소설은 정말 재미가 있을 수가 없고 구성이 안 되잖아요. 얘네가 왜 갈등하는지, 뭐 때문에 갈등하는지, 그 갈등의 전개 양상, 어떻게 해소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배경이 화창한 날인지 비가 내리는 날인지 그 지역이 도시 한복판인지 시골인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갈래의 특징을 알고 소설에서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한된 지문 속에 소설 지문이라고 했을 때 이 제한된 지문 속에 그 요소들이 싹 다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장면을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제자는 이 장면을 잘랐을 때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두드러지는 뭔가를 묻고 싶어서 거기를 커트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설은 딱 봤을 때 배경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소설도 있고 어떤 소설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이 분위기와 이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개연성을 줘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는 출제자가 왜 이 지문의 장면을 선택했을까?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뭘까? 인물의 심리인가? 아니면 서술상의 어떤 특징, 뭐 예를 들자면 역순인적 구성이라거나 액자식 구성이라거나 그런 특징인가? 아, 이 소재가 굉장히 독특한 의미, 독특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출제자가 이 장면을 잘랐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개념 공부가 돼 있어야죠. 이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도 그렇고 고전 시가도 그렇고 요 갈래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양한 이미지가 있죠. 뭐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상승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단어 뜻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왜 사용했는지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주제와 연결되는지 이게 다 복합적인 거예요. 그 개념을 알고 아 여기에 지금 대비를 쓰니까 왜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작아 보이잖아요. 작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커 보이고 그러면 시인이 왜 여기에 이런 두 가지 차이가 나는 대비되는 요소를 넣어서 뭐를 강조하고 싶었을까? 결국에 주제거든요. 그러려면 대비가 뭔지 대비의 효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승 이미지를 쓰면은 지향하는 바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상승 이미지가 뭔지 그 상승 이미지를 통해서 시인이
어떤 주제를 드러내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시를 내 스스로 읽으려면은 그런 개념 공부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 작품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결국에 계속 이렇게 맞물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문학은요. 사실 문학은 아니 법이 어딨어요. 규칙이 어딨어요. 똑같은 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펑펑 쏟을 수도 있는 게 시인데 근데 이게 시험지에 올라왔을 때는 50만 명이 같은 해석, 같은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시를 읽을 때는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근데 시험 현장에서 시를 읽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말 차갑게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읽어.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정말 딱 눈에 보이는 대로 객관적으로 읽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50만 개의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 보기예요. 보기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보기를 줍니다. 이 시는 작가가 이렇게 해석했다. 때로는 보기 속에 보면은 주제도 나오고요. 작가의 의도도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메인 구절에 대한 해석도 나와요. 그래서 이 시는 네 맘대로 해석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보기를 참고하여 해석하라고 했잖아. 보기를 참고해서 보기의 방향대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게다가 수능은 서술형이 아닙니다. 출제자가 선지 5개를 해석 5개를 줘요. 게다가 그 5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 4개는 적절한 선지예요. 그래서 그 선지 5개만 내가 꼼꼼히 읽어도 아, 이 시는 시험 현장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읽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방향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는 제가 애들한테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시험장에 선생님은 못 가지만 시험장에 너한테는 보기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적절한 선지 4개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보기를 읽고 물론 5개 중에 하나는 적절하지 않아. 걔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혼자서 방향 이렇게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물론 요즘엔 그 티 안 나게 하려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선지들을 읽었을 때 이 시를 나 혼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기와 손잡고 그 다음에 선지들과 손잡고 함께 해석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방법들을 우리 아이들이 막 요령으로만 하면 안 돼요. 개념이 튼튼하고 작품이 있는 연습이 된 다음에는 문제풀이는 이건 30년을 반복해온 문제거든요. 문제풀이는 방법이 있어요. 네. 비문학도 여쭤볼게요. 네. 비문학은 지문도 길고요. 네. 또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어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요거는 어떻게 좀 잘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미리 공부해야 되는 것은 문법 같은 게 아니에요. 기반이 없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가 힘든 게 바로 비문학 독서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 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도 이런 걱정해. 우리 애는 책을 안 읽었는데 어떡하지? 바로 그 말씀하시죠. 집을 팔아야 돼? 뭐 집을 왜 팔아요? 제가 봤을 때 국어 공부를 뭔가 학습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더라도 왜 선천적으로 별거 안 해도 읽고 답을 잘 찾는 애들 말로는 재수없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렸을 때 책을 정말 즐겁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휘력이라거나 아니면 뭐 독해력, 이해력, 추론력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비문학 영역이 좀 괜찮아요. 이렇게 그런 아이들 오히려 문학 파트를 어려워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그럼 저는 비문학은 망했네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수능에 그 비문학, 독서라는 지문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딱 완결된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개념 교재를 만들 때 이제까지 역대 그 비문학 지문들을 다 추려다가 분류를 했어요. 뭐에 따라서 분류를 했냐면 지문의 구조,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분류가 얼추 돼요. 한 6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수능식 지문의 구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이 약한 아이들은 사실 뭐 내가 지금 와서 책을 뭐 많이 읽고 이것보다는 수능 기출 지문들을 정말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문들을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문 사설을 읽는다, 뭐
뭐 서울대 지정 도서들 읽는다 이런 것보다 수능 비문학을 위한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은 기출 지문을 내가 꾸준히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기출 지문을 읽다 보면은 정말 반복되는 화제들이 많이 나와요. 뭐 비트겐슈타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이고, 그다음에 경제의 어떤 원리들이나 개념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또 배경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근데 감수해야지. 내 성적 올리고 싶다면 고통 감수해야지. 뭐든지 공짜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비문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기출 지문을 활용해서 기출 지문을 읽다 보면요. 항상 반복되는 그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읽는데 사람이 나오네? 사람이 나오면 왜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나온다는 거는 비문학 지문에서 그 사람의 생각 말해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견해 주장. 근데 읽다 보면은 한 사람으로 지문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주장을 얘기해 주겠죠? 당연히 1번 사람이랑 2번 사람의 주장 사이에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출제자는 그거 물어보려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는 그 두 사람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비문학 지문은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출제자가 만들어낸 지문이에요. 어디 가서 따오지 않아요. 만들어요. 철저히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 편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반복되는 구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대부분 인문 지문은 사람들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 주장 사이에 차이점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식의 읽기를 하는 것이 사실 수능 비문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읽기 경험이 없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문제 풀기만 하지 말고 좀 패턴을 익히면서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네요. 맞아요. 두 사람 사이의 생각의 차이점을 묻는구나. 아,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화 과정을 묻는구나. 아, 어떤 기계 장치가 있으면 기계 장치의 구조별로 각각의 구조가 무슨 역할 기능하는지 묻는구나.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과정을 묻는구나. 이렇게 그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은 지문의 비중을 많이 두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다음에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제 문제의 정답률도 높아져야 되니까 문제풀이도 좀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거예요. 지문에서 문제로. 문법 공부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국어의 변별력을 가르는 게 문법이라고 요즘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법이 사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네. 특히 국어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볼까요? 그것도 오해일 수 있어요. 네, 45문항 중에서 문법은 5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1학년부터는 달라지지만 2학년, 3학년은 사실 수능에서는 문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작을 선택하면은 문법은 아예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현재 2, 3학년들은 2학년 때 문법을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엄매를 선택한다면 문법을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내가 뭐 문학이나 독서 시간에는 문법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1학년 국어 교과에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내신 시험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오히려 수능 문법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문법의 개념을 보기 속에다가 다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사례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문법이 시험 범위로 들어갔을 때 암기해야 되는 문제를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국어 문법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국어에 나오는 문법은요. 사실 수능 국어 문법의 모든 그 개념을 다 포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과서 안에 있는 그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학교 문법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문법 문제를 어디까지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문법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시는지 수능식으로 내시는지 그다음에 내가 좀 암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생님 이번에 문법 문제 뭐 나와요? 당연히 말씀 안 해주시죠. 근데 선생님 이번에 문법 제가 이런 내용을 이 표를 다 외워야 할까요? 이 정도는 질문 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암기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올까요? 라고는
충분히 질문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야, 선생님은 그렇게 다 외우라는 문제는 안 낸다. 이 정도는 말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출제 경향을 좀 파악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교과서 범위 안에 있는 문법 개념은 정말 확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특히 1학년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문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절대 없다. 그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문법 선행, 고1 같은 경우 문법 선행도 필요할까요, 혹시? 문법 선행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품사를 안 배우고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안 배웠대요. 배웠을 텐데. 중학교 때 이제 배우는데 안 배웠대요. 사실 교과서의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원을 선별하거나 못 가르치는 작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들 말을 다 믿을 순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금 비중을 좀 적게 배웠거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품사가 몇 개게 그러면 애들 다 8개요 그러거든요. 아니거든 9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품사 개념도 애들이 굉장히 허술한 상태로 올라와요. 그래서 품사와 문장 성분도 너무나 헷갈려 하고요. 그럼 예를 들자면 부사와 부사어가 뭐가 다른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3 끝나고 고등학교 올라오는 그 방학 때에 좀 문법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다루는 그 정도의 문법만 조금 공부하고 올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국어 1, 2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이 되게 양이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좀 여유가 있다면은 이제 수능에 들어가는 문법 파트를 한번 쫙 훑어놓으면 좋죠. 근데 훑어도 반드시 까먹습니다. 까먹어요. 평상시에는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방학을 진짜 강추해요. 방학은 얘들아 쉬는 때가 아니라 노는 때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보충도 하는 거예요. 물론 학교를 안 가니까 평상시보다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다양한 활동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해야지. 근데 내가 평상시에 학교 가는 시간, 그 시간을 꽉 채우진 않더라도 그 시간의 절반이나 3분의 2는 부족한 부분,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다음 학년, 다음 학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경험을 쌓아야 돼. 그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에는 또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고. 물론 2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없어, 방학은. 마지막으로 저희 그 육태한밤 시청자들에게 같은 학부모로서, 네. 교사로서 하고 네.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힘들지만 사실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세요. 우리 아이를 내가 어떻게 끌어줘야 될까? 혹시 내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가 더 많이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런데 우리 부모가 불안해하면 결국에는 그 불안감을 아이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주변에 많은 그런 경우를 봐요. 아이를 막 끌고 가세요. 내가 끌어줘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 같이 나란히 가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아들의 엄마예요. 되게 답답해요. 되게 답답하지만 이 아이들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믿고 그리고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정말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아이에게 이 영상 보여주시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성취하는 기쁨 같이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